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새 정부 주요 윤곽 대부분 그려졌죠. 경제부 총리에는 삶의 역경을 견뎌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러 정부에서 두루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낡은 경제구조의 개편, 또 성장 회복과 양극화 해소, 이 두 가지 숙제를 직접 풀어갈 경제부총리의 면면 조장옥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아직도 낯설고 좀 어렵죠. 최근 랜섬웨어 때 범인들이 요구한 화폐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또 국내에서 점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전자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단 발행기관이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치와 전망에 대해서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든든하게 날 물가 정보와 지역 정보,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합니다.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폭넓은 인선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적재적소에 배치된 인선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라인업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는 고려대 장하성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또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의장은 대통령이죠. 부의장으로 인선됐습니다. 김동연 내정자를 비롯해서 경제팀 인선 평가, 그리고 향후 이런 라인업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하셨죠. 서강대 조장옥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이끌어갈 사람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 라인업이 꾸려졌습니다. 재벌 개혁, 양극화 해소 이런 얘기들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보수적인 학자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약간 멤버들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그런 점은 느껴지는데. 네. 제 생각에는 잘들 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일관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각자 자기의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할 것이다. 특히 지금 경제부총리가 이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거든요. 내정자이신데, 이분의 인선을 놓고 어떤 부분이 좀 더 힘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에 좀 힘이 쏠릴까요? 그렇죠. 정책실장이 경제민주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율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많이 가겠죠. 근데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그렇게 느꼈는데 대통령 후보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가. 그래서 부총리도 그렇고 장하성 선생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가 제 일성으로 내놓은 말들 가운데 제가 이 양반들이 참 대한민국의 현재를 잘 짚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말들을 저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염려가 되지만 저는 다 실력도 있는 분들이고 또 경험도 많은 분들이니까 잘 해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인식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 이를테면 좀 그간의 질서에 대한 방향과는 좀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식이 좀 모자라다, 이런 부분도 포괄했어야 된다라고 좀 지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이 경제 민주화. 해야죠. 사회 양극화 해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 양극화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양극화의 그 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빈부 문제도 있고 기업의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그리고 또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들이 온갖 게 겹쳐 있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딱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양극화는 반드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이고 네. 경제민주화는 이건 실체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네네. 경제민주화 하려면 그러면 재벌 기업 다 해체하고 뭐 공산주의식으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고 개념이 정리가 네. 돼야 되는데 경제민주화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거를 앞세우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 그 경제라는 것이 네네. 굉장히 위중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성장을 하다가 아주 저성장으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네. 더 낮아질 거예요, 아마. 네. 장기 침체가 확실하게 될 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단기 관리보다는 장기 관리를 해야 된다. 늘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네. 물론 단기적으로 실업이니 이런 문제들이 뼈 아프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장기 관리하지 않고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없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네.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이전 인터뷰나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경제정책 관련 인터뷰를 할 때마다 세부 강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김동연 아주대 총장 이 옛 경제기획원 출신이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이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리는데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았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정부를 거쳐오면서 이 장기적 청사진을 그리는데 적합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그 지명자께서, 장기 비전을 세우는데 참여를 많이 하신 걸로 들었어요. 근데 저는, 장기 비전을 정부 위주로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의 그 경제 발전 단계에서. 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을 창달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높여줘야 되는 건데. 네네. 정부가 나서면 모든 일이 실패해요. 지금 보세요.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네. 그 전에 4대강, 녹색성장 그것도 결국은 후지부지 됐잖아요. 네네.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마다 실패를 했어요. 그것은 네.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일을 할 때는 지났고 정부가 보조 역할을 하고 민간과 시장이 주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체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김동연 지명자께서 장기 이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능하시다고 하지만 네. 만약에 이게 정부 위주로 하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네.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시장을 창달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대찬성이고요. 네. 네네. 정부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선거 때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 출범 초기에 좀 계속되어 온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교수님. 이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민간 또 자율적인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와 투자 또 일자리가 안 되니까 좀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던가 정부가 좀 먼저 나서겠다. 물론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는 아니지만 그런 좀 문제의식도 있거든요. 그 문제의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는 안 되더라. 네. 그런 단기적으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네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인데 네네. 그거와 더불어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령 지난번에 우리 구조조정했잖아요. 조선 네. 해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 많은 분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데 네.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그러면 네. 훨씬 부드러웠을 거라고요. 아. 그리고 그 사회안전망 하에서 재교육을 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면 네. 다양하게 만들면 저는 훨씬 쉽게 풀어나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네. 개혁만 하자고 그러지 말고 네. 그 개혁 과정에서 힘들어지는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 확충을 대대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해서 증세하다 하면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아, 증세, 법인세 같은 경우도 법인세 형태는 아닐지라도 네네.
하여튼 증세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아, 네. 세금을 걷어서 흥청망청 쓰면 네. 결국은 돌아가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효과도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목적을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한 가운데 증세를 난 꽤 해도 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 또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는 이 나라의 그 현상을 치유하는 면에서도 중요하고 네. 구조를 원활하게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의 경제 구조로는 더 못 버틴다. 뭐 이거는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학자들의 지적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또 과감한 정부의 어떤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일단은 뭐 재원 얘기는 이제 또 계속 강론이 있습니다만 뭐 증세라기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좀 비과세 감면 같은 것들을 좀 줄여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세계 잉여금 같은 이 재정 상황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겠다라고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재원 마련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거든요. 교수님 어떤 부분이 중요한 원칙일까요? 저는 그 세금 감면해주는 그런 것을 줄이는 걸로 누릴 수 있는 세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는 사회 안전망 같이 큰 틀을 만드는데 그렇게 저는 도움이 안 되리라고 보고요. 네네. 그걸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네. 어떤 부분에 올리냐 하는 것은 토론을 거쳐서 네네.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정부도 그렇고 정부가 화끈하게 네. 국민들한테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나는 도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네.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네, 과거 근무후기 때도 그랬고요. 네네. 저는 사회 안전망 빨리 확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모든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개혁 과정에서 피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항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규제, 교육 이런 것을 개혁해서 유연하게 사회가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아직은. 네.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아마 지금 대통령이 5년 뒤에 물러날 때쯤 되면 다시 정말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물러나는 전 지금 예언을 하면 그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직면한 이 시스템적인 그런 어떤 그 위기인데 네.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성장과 양극화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 안전망이라는 중요한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학 회장 역임하셨죠. 서강대 조장옥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뉴스, 경제라디오 인터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이 방송의 일부, 이 방송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뮤지컬단의 뮤지컬 공연 밀사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비트코인입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이 이런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가상화폐입니다. 온라인 가상화폐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동전 한 개당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달러 가까이 220만 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상승으로 일각에서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는 미비한 면도 많습니다. 보통 나쁜 뉴스에서 이 범인들이 사이버 범죄에서 요구하는 가치로서만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도 새로운 금융화폐, 전자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될 때 아닐까요? 비트코인 뉴스 보실 때마다 또 가상화폐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3시 26분 47초를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맹점들 분쟁 조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툼이 있는 거죠.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 은퇴 전 생애 평균 소득의 2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최근 2년간 27만 명 이상 금리 인하 요구권에 따른 혜택을 받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저희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죠. 이 시각 경제톱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은퇴하시고도 많이 보통은 이 프랜차이즈에 뛰어드는데 네. 가맹사업 분쟁 조정 건수가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공정위 산하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이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이 총 593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6년에 212건이었으니까 10년 만에 180%나 늘어난 건데, 분쟁조정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일반 민형사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까지 합하면 이 다툼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창업 점포가 크게 늘면서 이 분쟁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기술이 없는 퇴직자나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로 대거 몰리면서 이 창업 점포만 한 20만 개를 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이유로 다투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가맹점 본사의 갑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가맹 본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거나 또 이 가맹점과의 상생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 이 필수 물품을 강매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네. 실제로 한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맹점에 시중보다 40%나 비싼 가격으로 냉장고를 비롯한 주방 집기를 사도록 강요를 했고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사야 하는 그 필수 물품이 전체 물품의 3분의 2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최근에 치킨 가격을 올린 한 프랜차이즈는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이 생닭 한 마리당 500원씩을 더 걷어들이면서 이 광고비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한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양상을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약간 본사의 갑질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 좀 근절할 수 없나요? 아무래도 이 정보 공개가 좀 투명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제로 이 가맹점주가 되고 난 뒤부터는 별다른 정보를 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 공개된 정보조차 이 허위 과장 광고가 많아서 거둔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 가맹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하는 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이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제대로 이 단체 교섭에 나설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해결을 우선 과제로 내건 만큼 조금 더 해결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연금 미래를 대비한다 이렇게 노후를 대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받는 돈 봤더니 생애 평균 소득의 24% 이래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감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을 좀 했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23.98%에 그쳤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기간 또 평균 소득에 대비해서 이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중을 말하는데 네. 국민연금만으로는 이 가입자가 퇴직 전 경제활동 기간에 벌어들인 생애 평균 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수입원이 없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활조차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을 텐데 정부 목표치와도 좀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요? 네, 이 정부가 1988년 1월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이 명목소득 대체율을 당초 이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70%를 좀 정했습니다. 네. 이 명목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때문에 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 98년 1차 연금 개편 때 60%로 하락했고요. 또 2007년에 2차 개편이 있었는데 또다시 60% 2008년까지 50%를 인하를 하고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좀 떨어지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이 소득 대체율을 보니까 46% 수준에 그쳤는데 실제 소득 대체율은 이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 보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2년간 27만 명 이상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따른 혜택을 받다. 이거 월급 올랐다, 승진했다 이런 걸로도 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출을 일단 받은 후에 새롭게 뭐 취업이나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뭐 소득이 늘거나 신용 등급이 올라간 경우에 이 고객이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 대출 금리를 좀 내려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으니까 금리를 더 내려 달라는 겁니다. 이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에 26만 5천 명이 금리나 요구권을 통해 혜택을 받았는데 은행권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가 평균 0.77%포인트 내렸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11만 명 정도 혜택을 본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나 요구권 저희도 가끔 소개를 했는데요. 네.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금감원이 금리나 요구권 활용법도 좀 안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방금 말씀드린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이 소득이 늘어났을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외에도 좀 약간 요령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금융회사의 거래 실적이 좀 중요한데요. 이 예적금과 펀드, 대출, 신용카드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거나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거래 실적을 좀 꾸준히 쌓으면 이익이 되고요. 나중에 좀 도움이 되고요. 네. 이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늘거나 또 새로운 특허취들, 또 새로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금리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햇살론인 같은 정책자금 대출, 또 예적금 담보대출처럼 미리 금리가 정해진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여러 가지 금리나 요구권에 대한 부분들 요즘 뭐 금리에 대한 걱정 많으니까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좀 보겠습니다. 계속 오름세네요. 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06% 오르면서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113 대책 발표 이후에 잠시 주춤했었는데요. 올해 3월 이후에 상승 반전하면서 다시 좀 계속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13 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10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네. 1년 전인 지난해 4, 5월 수준으로는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지나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선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동산 규제 완화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취임 후에 새 정부가 좀 경제 살리기 의지를 좀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또 이 대선 공약을 봐도 보유세 인상과 같은 강한 규제책이 좀 빠져 있고 대신에 5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공약 등이 좀 들어가면서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다시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제 활성화, 부동산 맞물려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소식 같지만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한 부분도 있다. 당연한 게 아니군요. 예,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한 식품들이 있다고요. 대형마트가 훨씬 저렴하다는 건데요. 네네. 이게 당연하긴 한데 수치로 좀 확인이 좀 보니까 좀 컸습니다. 차이가. 네네. 그래서 소비자원이 지난 12일 기준으로 전국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또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즉석식품 38개 가격을 네. 좀 조사를 했는데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네네, 대형마트가. 예. 38개 상품 중에서 30개 상품이 좀 가장 쌌는데요. 네. 조사 대상은 뭐 즉석밥과 컵밥, 또 컵라면 같은 즉석식품이었는데 큰 제품은 무려 44%나 좀 차이가 났습니다. 네. 자, 저도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저건 당연한 뉴스인데라고 했다가 네. 여쭤보면서 약간 질문이 삐끗했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프랜차이즈 분쟁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프랜차이즈를 하면 본사만 돈을 벌고 가맹점주는 망한다. 뭐 이런 말이 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 네. 은퇴자를 좀 두 번 죽일 수도 있는 이 본사의 갑질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새 정부에서는 좀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올리면 왜 올리는지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월요일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지난주에는 랜섬웨어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뉴스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범인들이 요구한 대가죠. 생생경제에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 사실 아직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비트코인당 1,900달러, 200만 원 가까운 가치로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자, 주로 사이버 범죄의 범인들의 어떤 요구 수단이었던 비트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미 많이 거래하고 또 잡아가고 있는 일종의 화폐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장이시죠. 서강대 경영학부 정유신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비트코인 저희도 뭐 몇 번 소개하면서 사실 아직도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요.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돈인가 아닌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그 블록체인 통해서 많이 설명하는 이유는요. 비트코인 처음 개발됐을 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예요. 그 기반화해서 이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이게 돈인가 이제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제 가치 이전 뭐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게 되고. 네. 그렇다는 점에서 볼 때 이제 돈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네. 아직도 이제 이게 딱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애매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확대 일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일단 해킹이나 조작되지 않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과거에 발굴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그 네네.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떤 건가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만드신 분이 이거 갖다가 이제 뭐 두 가지 형태로. 네. 이를테면 이제 그 발굴 채굴이죠. 채굴해서 네. 그 비트코인을 갖다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네네. 또 이제 사가지고 이제 또 비트코인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이제 혼동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꼭 비트코인 말고 다른 이제 그런 가상화폐들 있잖아요. 네네. 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나오고 라이트라는 것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벤처 기업을 통해서 이제 발행을 해서 가상화폐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혼동은 좀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돈으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보완도 많이 좀 정리가 돼주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인식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돈 그러면 대부분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이렇게만 알고들 계시는데 좀 새로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후에 좀 더 여쭤보겠고요. 지난번 랜섬웨어 사태, 랜섬웨어 주의보 내려졌을 때도 이 컴퓨터 파일을 잠궈놓고 푸는 대가가 비트코인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칫하면 이 비트코인을 그저 범죄와 연루된 어떤 수단으로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현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인터넷상으로 거래되는 그런 가상화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디지털 또는 가상화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온라인이 일반적으로 국경이 없잖아요. 네. 이쪽에서 샀다가 다른 나라에서 쓸 수가 있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제작적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용으로 많이 쓰일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관점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실질적으로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비트코인을 갖다가 사거나 받아가지고 네. 다른 나라에 가서 만약에 쓴다 이랬을 경우에 비트코인을 바로 쓰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돈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으로 바꿀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KYC라고 해서 Know Your Customer 그래서 네. 고객 확인 제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고객 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들을 갖다 쓰게 되고 거의 분명히 준해서 하는 그런 것 갖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최종적으로 만약에 화폐로 바꿀 때는 누가 거래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것처럼 네. 전혀 검은 돈이어서 알 수가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인식은 좀 다른 면이 있다. 어쨌든 실생활에서 쓰여질 때는 결국 신원 확인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내에서도요.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1만 비트코인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5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매일 거래되고 있다. 이 정도로 확산돼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죠. 비트코인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이제 같은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거래가 많이 되면 이제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지금 일본 또 미국, 중국이 주로 이제 많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만 비트코인 정도 거래하게 되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 시장에서 저희가 한 5위, 6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꽤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거에 좀 해당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시가총액 규모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바뀝니다만은 네. 최근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거의 아까 1,800달러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되는 그런 총 비트코인 채굴 양의 발행된 양을 감안하면
한 6, 70조 정도 시가총액으로 상당히 큰 규모가 되지 않았겠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도 여러 매체에서 언급하셨지만 이 정도면은 지금 해외 선진국들은 일종의 금융 자산 가치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나 제도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가치 이전 저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네네. 일반적으로 돈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어떠냐? 네.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법적으로 이제 인정된 국가들.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산으로 가상의 자산으로 지금 인정을 했어. 프로퍼티라고 그랬죠. 인정을 했고 화폐로 법적으로 아예 인정한 네. 건데 뭐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농법은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가상화폐로 화폐로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독일이 이제 2015년에 인정을 했고요. 네. 일본이 금년도 2월달에 이제 작년 말에 법을 통과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쓰도록 의무화시킨 건 아니지만 예컨대 뭐 소매업체들이 내가 선택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주로 비트코인 가격 갖다가 주도를 하고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지금 금년 2월 이후로는 지금 일본이 거래량이 2주로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일본이 이걸 화폐로 이제 인정을 하고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 소매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금융기관들도 지금 뭐 송금한다든지 또는 뭐 투자하는 등으로 많이 사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장이 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한국조폐공사나 한국은행이 통제하는 어떤 이 통화는 아니지만 돈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렇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가 육성하기도 애매하고요. 또 일부러 방해하기도 애매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으면 좀 더 이쪽 분야가 관심을 많이 받고 좀 커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제 디지털 뭐 요새는 모바일 스마트폰 선상에서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사고 팔기도 하고. 이커머스 앞에서 전자상거래로 지금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결국은, 새로운 어떤 그런 미래의 뭐 수단, 경제수단 내지는 자산수단, 화폐수단을 쓸 수밖에 없을 거로 보인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정 통화가 아니라 어떤 프라이빗한 개인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그런 그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가 나름대로 가름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자산인지 또는 뭐 종교심이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결제성을 쓸 수 있는 화폐를 인정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뭐 법적 제도 뒷받침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KYC 있잖아요. 고객 확인제도. 그게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누가 이제 사고 팔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게 한다라든지 또 소비자 보호 비중에서 도입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이게 사고 팔지만 그냥 개인 간에 사고 팔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거래소나 중개기관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견제 들고 있는데 그럼 이 중개기관 그 업자를 어떤 법상에서 좀 보호할 거나 또는 그 규정을 할 건지 이를테면 전자금융업자를 할 건지 새로운 어떤 뭐 예컨대 가상화폐 중개업자라는 걸로 해서 규정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좀 그 뒷받침을 좀 서둘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국가가 주도하던 시절의 화폐, 국가가 주도하는 화폐는 아닙니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제도라든지 어떤 사회적 기반에서 이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또 융화될지 약간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1,900, 뭐 $1,700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살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 가치는 계속 좀 올라갈까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뭐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살려는 사람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한돼 있는 공급 규모가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저희가 가격이라는 것은 뭐 투기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에는 또 이거 갖다가 또 그 이익이 나면은 바로 또 파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서두르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수요 구조도 좀 따져가면서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막 급히 올라간 것은 일본이 이런 쪽으로 화폐를 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수요가 늘었다. 먼저 이런 요소가 있고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한때. 중국이 이제 중국 분들이 그걸 갖다 많이 사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결국은 해외 송금이 많이 되다 보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흔들렸거든요. 막 줄기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강하게 그거 갖다 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다 비트코인 사서 넘겨야 되겠다 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었었는데
중국 당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 갖다가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으로 아주 안정된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사실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길게 볼 때에는 디지털 비중이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커지게 되면 디지털 화폐가 좀 더 자리 잡고 중요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제도라든지 정책 변수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핀테크 지원센터장이셨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정유신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를 시작할 때 든든하게 또 기분 좋게 시작해야 될 텐데요. 그런 소식들 일부러 월요일에 전해주시는 분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휴일도 그렇고요. 주말에도 그랬지만은 가장 자주 나오는 뉴스가 벌써 날이 이렇게 더워졌다 이런 뉴스인데 이럴 때 또 걱정되는 건 음식이에요. 상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때이른 무더위가 참 기승인데 피부에 선크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중독 같은 식품 위생에 대한 걱정도 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침 이 식약처에서 19일부터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하는데요. 이 등급제는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예, 요즘 사실 집에서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주로 사 먹는 분들한테 좀 안심될 만한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에 적어도 한 끼를 밖에서 식사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이번 위생 등급제는 국민들의 식생활 경향을 반영해서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14년부터 16년까지 발생한 전국의 식중독 건수는 1000건이 넘는데 이 중에서 음식점에서 발생한 비율만 62%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를 통해서 식품 위생 환경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식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위생 관리를 해서 적절한 등급을 받고 있다라는 게 좀 손님들을 끄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네, 등급 부여를 원하신다면 영업자분께서 직접 식약처나 시도 및 시군구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정해진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85% 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되고요. 혹시나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평가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자, 이게 별 3개, 별 2개, 별 1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위생 등급을 게시를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식당 찾아가면 재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 참 많이 관심 갖고 있거든요. 테이블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크게 안심이 될 것 같아요. 혜택도 좀 있나요? 네, 이번 지정받은 업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위생등급 표지판이 제공되고요. 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혜택도 주어진다고 해요. 시설에 대한 보수 자금도 지원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YTN 라디오 94.5MHz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자 많으세요. 가게에 틀어놓고 있는 분식점, 식당 하시는 분들 많은데 위생 등급제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물가 동향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삼겹살 가격이 올랐다 이런 소식 들어와요. 네, 맞아요. 요즘 삼겹살은 100g당 2,230원 정도인데요. 전주 대비 3.7%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나들이 시즌인 만큼 캠핑 가시는 분들이 늘어서 그런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수요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자, 이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건 결국 좀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텐데 캠핑 가서 이렇게 좀 고기 구워 먹으려면 대부분 삼겹살 사가잖아요. 근데 가격이 오르니까 좀 부담되거든요. 대안은 없습니까? 이 가격이 오르는 삼겹살 대신에 다른 부위를 혹시 고르신다면 저는 앞다리살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앞다리살, 이 앞다리살이 여러 부위들의 경계선에 있어서 항정살이나 삼겹살이 조금씩 붙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맛을 맛볼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100g당 1,180원 정도로 전주보다 소폭 떨어졌고요. 이 나들이 앞두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삼겹살과 앞다리살을 함께 구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보통은 이 반찬용으로 가끔 사는 게 앞다리살이었는데 네. 낯들이 갔을 때도 사실 이것도 약간 껍질이랑 이 뭐랄까요 지방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삼겹살 같은 식감을 조금 떠올려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앞다리살 예 건강에도 좀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캠핑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고기 구워 먹어야 캠핑 느낌도 나긴 하는데 네. 보통은 또 저는 채소 구워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스테이크를 집에서 할 때도 이 야채 채소를 같이 구워 먹는데 그렇게 좀 어울릴 만한 저렴한 농산물 있습니까? 네, 뭐 버섯도 많이 구워 드시고 그렇죠. 하실 텐데 요즘에는 핵감자가 유통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가격이 꽤 내려가서 100g에 400원 정도인데 맛있는 감자 구매하시려면 무게와 모양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무게와 모양. 네. 네, 들어보았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네네. 껍질에 흠집이나 주름이 없어야 더 싱싱하고 좋은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이 도는 감자가 있다면 구매하시지 않는 게 좋은 게 네. 왜냐하면 이 감자는 햇빛에 노출이 되면 녹색으로 변하거든요. 네. 이때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소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먹으면 구토, 현기증,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감자들은 피해서 다른 걸 골라주셔야겠어요. 예, 그냥 단단하고 여문 감자 고르면서 좋은 거 골랐어. 생생경제에서 들었어 하지 마시고요. 네. 쌍난 거, 약간 초록빛이 도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좀 가격이 떨어지는 저렴한 품목들, 가격도 떨어진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이번 주에는 열무와 멜론도 가격 떨어지겠는데요. 네. 열무는 생육이 적합한 기상 여건이 형성되면서 경기도 포천과 고양 지방에서 출하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네. 아울러 이 멜론은 출하 지역이 전라도 담양과 나주에서부터 경상도 고령과 구미까지 확대되었는데 네네. 공급량이 증가한 데다가 요즘에 수박 같은 다른 과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로 이제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수박 철이어서 저도 마트 가면 좀 망설여져요. 아직은 조금 비싼데 멜론 예, 좀 저렴해졌다고 하니까 멜론으로 달달하게 먼저 계절 과일 맛보시고 수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네. 멜론 중에서 세지 멜론이라는 이름이 많이 보이던데요. 이게 뭔가요? 이 나주에서 재배되는 멜론인데 네. 요즘 보통 나주 하면은 배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배. 네. 근데 최근에는 나주에서 멜론이 많이 나와서 전국 네. 멜론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할 정도라고 해요. 아, 네. 이 세지 멜론은 당도가 높고 과육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 네.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7월까지 거의 연중 출하되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맛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 방송은 지금 나주에서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 문재영 대리가 네, 보내주고 계시는데 예, 나주의 멜론도 자랑해 주시고요. 예, 나주가 여러모로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네. 지역 소식도 물가 소식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6474님 사연 주셨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직거래하다 보면 돈을 지불했는데 물건 보내주지 않고 사기하는 경우 위험한 경우도 있죠 라고 했습니다. 예, 비트코인도 이런 부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264님은 부동산 얘기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올라간 집값, 과도한 집값 이게 정상입니까? 인구 감소 해결의 결정적인 요인이고요. 현재 부모 세대의 집값이 올라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후세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좀 정상화돼야겠죠. 6949님 의견 주셨고요. 아이들과 함께 일산 원마운트 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원마운트 선물 6949님, 9264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김무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